안녕하십니까. 박 교수의 고시행정학 24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준비하시는 분, 그 중에 RC에 문제가 주로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박 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인사행정의 기본 문제에서 직업공무원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 아주 되게 개념을 보면 길게 나와 있는데 가장 짧게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 한 번 공무원, 영원한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시작을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사회생활의 끝을 공무원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끝을 내는 겁니다. 예. 자, 특징이 뭐냐?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권 4년마다 바뀐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마다 바뀐다? 예, 영향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행정이 계속될 수 있고 중립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개방령과 폐쇄령 두 개 놓고 올 때 개방령은 있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폐쇄령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계속 승진하는 것이 전제로 돼 있어 있죠. 폐쇄령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전문 직업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일체감, 충성심 강화, 사기 제고 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방령에서 주로 썼지만 우리 폐쇄형 중심의 직업공무원제는 장래의 발전 가능성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잠재력을 더 중시한다는 이야기죠. 예. 다만 이제 문제점이라면 취업상의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공직에 필요한 재능만 키워주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사회로 나가게 되면 뭘 모르는 거 투성이겠죠.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실제 실적주의가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공무원 일단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뽑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실적주의 3대 요소 중에 두 번째, 공개경쟁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한 번 공무원 되면 영원히 공무원으로 있으려면 그만큼 공무원 되면 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공직에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젊은 인재를 등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 낮지 않고 더 중요한 건 퇴직하면 연금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대. 공무원에 들어오고 싶죠. 오래 있고 싶죠. 그 다음에 재직자, 현재 공무원이 된 사람에 대한 능력 발전을 되게 고려를 합니다. 왜? 위로 올라갈수록 필요한 능력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되게 공무원들을 뽑아서 국내 대학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에 보내주는 것도 있고 해외 대학에 석사 박사학위에 보내주는 이런 능력 발전 제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 전보, 전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 이것은 뒤에 우리가 이제 한 3강 후쯤에 뒤에 전직 전보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리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 놔야 됩니다. 왜? 오랫동안 쓰고 그 안에서 빠지는 사람 어떻게 보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년도에 어느 정도 사람이 빠질 테니까 어느 정도의 사람을 뽑은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게 특징이죠. 자, 이제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는 양자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를 따질 텐데 미국의 경우에 1883년 누구 법이었죠? 펜들턴법이었죠. 펜들턴법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확립이 됐는데 이직률이 되게 높았답니다. 연 거의 한 20% 정도가 이직을 했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어디 가면 대접 못 받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직업공무원제는 1935년에 와서야 직업공무원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실적주의와 직업주의는 유사점과 차이점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유사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실적주의적 요소는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직업공무원제에 실적주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라는 건 같죠. 실적주의 요소 3가지는 뭐였죠?
정치적 중립, 공개경쟁 시험, 신분보장이었죠. 이건 동일합니다. 다음 중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유사점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고민 엄청 하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은 분이 틀렸는데 직업공무원제에 실적주의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적주의 요소가 공통점입니다. 자, 학력이나 연령 등의 자격 요건은 실적주의는 제한이 약해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다고 하는데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아시겠지만 폐쇄형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원 형태는 개방형이고 폐쇄형입니다. 선발 기준은 실적주의는 업적성 내지는 직무 수행 능력, 현재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직업공무원제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느냐는 발전 가능성이 좋습니다. 기준입니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이중률이 높은 걸로 봐서는 실적주의는 낮았고 직업공무원제는 이중률이 낮은 걸로 봐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평가가 사회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연 3% 정도 공직을 떠나는 걸로, 이때 떠나는 사람 중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 가지 꼭 좀 외워주세요. 직업공무원의 성립에 유리한 것은 역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 뒤에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계급 직위분리제가 아닌 계급제, 실적주의, 폐쇄형, 계급제 요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직업공무원제 성격을 따로 논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가지 장단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직업공무원제 문제점과 전망이 뭐냐? 요건 폐쇄형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민주통제가 곤란합니다. 왜? 한 번 들어오면 계속 공무원 하니까 위법한 행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무원 집단이 특권화되는 거고 환경 변화의 적응력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그랬죠. 폐쇄형의 직업공무원제가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권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안 바뀌는 게 좋죠. 보수적이죠. 기회균등이 오히려 시험 봐서 들어온 실적주의에서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제약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학력 및 연령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 임용이 곤란하죠. 왜? 일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각 계급의 맨 아래쪽에서 뽑아서 계속 승진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일반 행정가로 자라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직업공무원제는 어떠냐?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할 주로 유럽에서는 직위분류제 개방형, 그 다음에 전문행정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섞어서 쓰고 혼합해서 쓰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적주의가 발달했던 나라인데 직업공무원제 요소를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공무원제 요소와 다른 요소가 적절히 섞여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관의 변천도 좀 한번 다뤄야 되는데 거기는 특히 이제 우리 적극적 인사행정이 중요해지는 거죠. 적극적 인사행정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인사행정관의 변천이 어떠냐? 반역관주의, 능률주의, 인간관계 중심주의 형태로 변화가 되는데 반역관주의, 인사행정에 대한 역관주의적 요소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간섭 배제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을 찾다 보니까 어떠냐?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너는 정당과 관련 있는 사람이니까 오지 마가 기본입니다. 인사행정의 소극성, 적극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소극성은 오지 마가 소극성이고 적극성은 오라는 게 적극성입니다. 이해 분명히 해두셔야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엄격하게 해서 오지 못하도록 만들면 소극적인 거고 엄격하니까 그게 적극적인 게 아닌가? 혼돈하시면 안 돼요. 행정조직에 오지 못하도록 하면 소극적이고 행정조직에 오도록 하면 적극적인 겁니다. 됐습니까? 소극적 실적주의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실적주의 기본인 공개경쟁시험, 정치력 중립, 신분보장 이외에
독립적인 중앙인사행정기관 설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등장한 게 능률주의입니다. 이건 과학적 기술적 인사행정인데 인사행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추구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술적 하게 되면 사무적인 거고 인간적인 요소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걸 머릿속에 꼭 그려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중심주의가 나오는데 이때는 인간을 중요시했던 비공식 구조, 기능, 인간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당연히 소속감은 높아지겠죠. 소속감을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사기 양양에 도움이 됐지만 인사기관의 분권화를 초래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역관주의는 정치적 성격을 띤 사람을 아예 못 오게 만들었으니까 소극적이고 그런 기능을 하려면 독립적이고 직권화된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 중심주의라는 건 서로 잘 아는 사람을 묶으려면 맨 위에 있는 것보다는 일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때가 좋은 겁니다. 가까이 있는 때가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권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해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적극적 발전적 인사행정이라는 건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내세워서 오지 말아라.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인사행정이 있었겠습니까? 하는 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냐? 공무원 시험이 항상 50대 1, 100대 1인 한 적극적 인사행정이 필요가 없어요. 놔둬도 오는데 그걸 오라고 합니까? 올 필요 없죠. 맞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논술령 답안 쓰는 사람,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적극적 인사행정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기본적으로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 적극적 인사행정을 일부 시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왜? 기업이 워낙 잘 나가가지고 수출이 워낙 잘 돼가지고 기업에서 높은 월급을 주고 뽑아드렸거든요. 그때는 적극적 인사행정에서 유능한 일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딱 그때 한순간 정도밖에 안 나타났어요. 나머지는 항상 50대 1, 100대 1이니까 안 해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 적극적 인사행정의 방안에 어떤 게 있느냐,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느냐, 모집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공고도 그냥 시험이 언제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4대 일간지, TV 3대 방송 할 것을 이런 데다가 다 몇 월 며칠에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꼭 이해하실 것, 시험 날짜를 전반기에는 4월 몇째 주 일요일, 하반기에는 10월 몇째 주 일요일 이렇게 고정해 놓은 것은 적극적 모집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 많던데 적극적 모집에 해당됩니다. 왜?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언제 보는지 모르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험 보는 데에서 어떤 메리트를 잃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일정한 날짜로 고정시켜 두는 것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그만큼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전반기 후반기 날짜를 정해놓은 것 자체가 적극적 모집의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많이 주겠다, 연금제도 잘 갖춰주겠다, 공무원 들어오고 싶죠. 그 다음에 재직자의 능력 발전에 도움을 준다, 교육훈련 이런 걸 통해서 해외 유학부는 자기 돈 안 들이고 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아 올 수 있다. 들어오고 싶죠. 요즘은 외국 나가는 게 너무 쉬워졌지만 우리나라 7, 80년대 외국 나간다 그러면 특권층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60년대에 외국 나간다 그러면 진짜 특권층이었습니다. 능력 발전을 위해서 교육훈련 그렇게 시켜준다는 거 고맙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불편함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인사상담이나 고충 처리를 하는 거고 또 뒤에 다 제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한제도, 뭔가 필요한 것 제한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대한 생긴 이득의 일부를 나에게 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가서 일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인사권의 분권화도 적극적 인사행정에 속합니다. 왜? 각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직접 평가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뽑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게 적극적 인사행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무원단체 인정하는 것도 적극적 인사행정에 속합니다.
니네가 불만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큼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거니까요. 정치적 임명의 허용도 적극적 인사행정에 속합니다. 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람도 행정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유능하면. 이 고위 정책 결정직에 받아들이는 경향을 인정하면 적극적 인사행정입니다. 적극적 인사행정, 여러분 보기 중에 보시고 이러면 나 공무원 들어가고 싶네 생각이 들면 적극적 인사행정 방법이에요. 찾기 쉬우시죠? 네. 뭐 시험 자격을 엄격하게 정한다. 시험 자격 엄격하게 정해? 그래서 내가 만약 대학을 안 나와서 시험을 보냈는데 대학 나온 자만 응시할 수 있다. 뭐야 그럼? 오지 말라는 거잖아. 네, 그건 소극적인 겁니다. 잊으면 안 되죠? 자,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조직 형태는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이 있습니다. 독립합의형, 합의제 조직 형태 배우셨죠? 이원회제 있습니까? 이 독립합의형, 독립은 어디로부터의 독립이냐?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기본이고 여기에서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지위를 같이 논하는 게 독립합의형입니다. 그러면 이때 중앙인사기관이라는 게 대통령 직속이 아니란 말이야? 예,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독립합의형은 정치로부터의 독립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입니다. 이원행위니까 특징은 이원회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하여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하지만 책임 전가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연이 될 수 있다. 결정에. 됐죠? 비독립 단독형이라는 것은 단독형 또는 독임형, 혼자 책임지는 형이라는 거죠.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되고 행정수반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이건 행정수반의 직속이라는 이야기죠.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인사기관의 기능은 준입법적 기능, 준사법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입법 기능이라 안 하냐? 입법 기능이라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기능으로 국회에만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입법에 준하는 기능을 한다 해서 준입법적 기능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사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인사제도의 발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사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들여올 수 있고 어떤 사람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준사법적 기능, 원래 사법기능은 사법부에 있죠. 이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이때는 어떤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 이의 신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불복하면 사법부에 이의 신청하면 사법부에 소송 내면 됩니다. 네, 그런 기능이 있고요. 행정기능은 이제 실제로는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승진 문제, 보수 등을 처리하는 기능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감사 기능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게 특징이죠. 인사 규칙에 따라 실행되는지 검사하고 시정 조치하는 겁니다. 감사 기능이 중앙인사기관에 있죠. 우리나라의 감사기관은 감사원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짧은 거겠지만 아마 시간이 이게 가장 적당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24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